손해사정사 오세창 교수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보험금을 안 줄 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게 내 주제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손해사정사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 하는 직업인지. 그래서 손해의 사정의 사자를 보면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 조사해야 되겠어요? 화재가 나면 화재가 원인이 뭔가, 그 다음에 손해액이 얼마인가, 이런 걸 조사하는 직업이고, 정이라는 뜻은 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얼마인가 하는 거를 산정해주는 직업을 우리가 손해사정사라고 하는데, 이 손해사정사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있잖아요. 그죠? 금융위원회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거기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관리를 받는 국가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보험에는 다 손해사정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안 알려져 있을 뿐이죠. 그러면 손해사정사 합격한 사람들은 어디서 근무할까 궁금해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자, 보험회사에서 이게 이제 일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암 진단을 받았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조사로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위탁손해사정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가 직접 조사하는 경우보다는 위탁손해사정사가 조사하는 게 보험회사가 편리하죠. 왜냐하면 민원 발생하면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가끔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보험회사 고객한테는 잘해드릴게요 해놓고는 이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고객한테 이제 자기 억울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하소연할 때 의뢰받아서 하는 사람을 독립손해사정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군데에서 근무를 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한 20년 전쯤 이게요. 40대 남자분이 뇌출혈에 걸렸어요. 그래서 6개월간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남자분한테 남겨진 유산이 뭐가 있었냐면, 유산하니까 또 돈 생각하시죠? 2살짜리, 4살짜리, 6살짜리 아이하고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하고 빚하고, 그리고 보험증권, 사망하면 2억이 나오는 보험증권 하나가 남겨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 2살짜리, 4살짜리, 6살짜리를 키우고 있는 엄마는 직업을 가지려고 해도 직업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애를 어떻게 키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유일한 동학줄이 지금 뭐겠어요? 보험이에요. 그런데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어요. 우리가 40대의 남자가 쓰러져서 활동을 못하거나 돌아가시면 가정에서는요 거의 붕괴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남편이 막 돈 많이 쌓아놓고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보험이 유일한 수단인데 거기서 거절돼 버렸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애를 데리고 친정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만 계시는 친정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 날마다 우는 거예요. 애를 고아원에 맡겨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요, 엄마가
자기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범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자기 자식을 못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못 키우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여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찢어지죠. 보험금 거절당하고 친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있는 상황에서 저하고 한 6개월쯤 후에 만났어요. 근데 보험금 지급 거절할 사유를 보니까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거기서 혈압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이 있는데 너는 보험계약 가입하기 전에 고혈압 진단받은 거를 고지 안 했기 때문에, 안 알렸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맡아서 판례를 다 뒤져보니까 자, 고혈압이 그때그때의 건강에 따라서 혈압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분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던데 이게 어떻게 통보됐는지도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으면 의사가 고혈압입니다 라고 할 건데 이게 이제 우편으로 통지되니까 그 다음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치료 전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판례를 다 뒤져봤더니 보험금 주라는 판례가 많아서 결국 보험금이 20년 전이에요. 2억 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카페에서 그 여자를 만났는데 갑자기 여자분이 일어나서 방바닥이잖아요, 바닥.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요. 보험금 받아주어서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제 아이를 제가 키울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 아이를 제가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돈을 받아줘서 고맙다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보험이 이런 거라. 그때 제가 받은 희열, 그냥 수고했습니다라고 수술해주고 끝났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그 40대의 그 주부님이 이 공개된 장소에서 엎드려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 감격과 희열이 저한테 그 이후로는 야, 내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건에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대학을 제가 경작을 나왔는데 그때 그 이후로 방통대법대 1학년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에서 법학으로 석박사를 했어요. 오늘 주제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이나 사망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어요. 근데 왜 빈발할까? 그러면 어떻게 그걸 처리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데, 자, 보험회사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4천만 원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가 거절해버리고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변호사 찾아가면 착수금 내야 되는데 이긴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500만 원, 700만 원 착수금 달라고 그러면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선뜻 소송을 응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버리면 패소해. 안 가버리면. 그래서 또 보험회사가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줄 걸 대법원까지 가서 졌다 하더라도 4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험회사가 당연히 줘야 될 건 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쟁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죠? 분쟁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률이 많고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많은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사망했는데 보험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 줘요. 그런데 아까 같이 고지의무 위반이 애매모호하거나 이게 암 진단을 받았는데 시기가 애매하거나 그러면 이런 거를 보험회사가 일단 지급 거절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응수하는가 본단 말이에요. 제가 보험회사에 가도 그래요. 왜? 보험회사에서 돈 받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막 찾아서 준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죠. 일단은 보험회사에서는 이거는 애매한 사건이다. 그러면 보험금 거절해 놓고 이제 법원에서 싸워보자. 또는 전문가들하고 싸워보자. 아니면 계약자가 네가 다른 증거를 가져와 봐라. 이래야 또 검토를 하겠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요, 보험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매년 바뀌어요. 약관이. 그리고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달라요. 민법은 법 하나니까 법률가들이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건 보험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망했는데 98년 약관, 그 계약, 2000년 약관, 2002년 약관, 2010년 약관이 있으면 그것도 보험회사마다 다르면 그걸 다 약관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의학 지식이 필요해요. 질병으로 죽으면 어떻게 의를 죽었느냐. 어쩔 때 보면 저도 의학을 30년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병도 있어요. 그럼 그거 찾아서 의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세금 못 받았다 그러면 아무 변호사한테나 가서 상담해도 되는데 이게요. 보험금 못 받으면 가서 아는 삼촌의 이게 친구가 변호사에서 갔어요. 그럼 물어보면 저는 보험 전문 아닙니다. 이게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험금을 거절하는 사유가 많다는 거죠. 물론 아다겠지만 반드시 보험금 반드시 줘야 되는 건 다 줘요. 애매모호하고 분쟁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대응할 건가는 거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보험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보험 보면 증권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 쓴 청약서라고 있어요. 그거를 안 가지고 계세요. 그걸 주면은요 다 버리고 증권만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청약서에 고지 내용이라든가 이런 많은 내용이 남아 있으니까 청약서가 없으면 청약서를 달라 그러면 줘요, 보험회사가. 두 번째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왜 거절됐는가를 하면은 말로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계약자인 비전문가가 막 법률 용어 섞어가고 보험 용어 섞어가고 의학 용어 섞어서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달라고 그래요. 우리 보험업법에 보면 지급을 거절했을 때는 계약자가 원할 때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회사가 어떤 의료 자문을 받았더니 법률 자문을 받았더니 내가 지급 거절됐다라고 하면 그 법률 자문이나 의료 자문을 받은 것을 달라고 그러세요. 이걸 달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법률가들하고 상담을 해야지. 그냥 보험금 못 받았어요 라고 하면요 법률가들이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료 자문 결과나 이거를
잘 보험회사가 안 줬는데요. 2018년에 정부가 만약 의료자문이나 이런 걸 받은 거 있으면 계약자가 원할 때는 다 줘라고 해서 지침을 내려놨으니까 줘라 하면 다 준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았든지 전문가를 찾아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원하는 상담이 나오는데 그냥 보험회사가 지금 거절했는데 왜 거절한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상담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꼭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감원에 이제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민원을 넣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민원은 객관적 입장에서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자는 억울합니다. 이 말밖에 안 쓰거든요. 다 억울하시죠? 보험금 안 주면 다 억울하죠, 뭐. 그런데 보험회사는 어떻게 했어요? 법률 자문 받은 거, 의료 자문 받은 거, 그 다음에 판례 같은 걸 그거 해서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감원에 민원되면 다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금감원에다가 요구를 하면 줘요. 그걸 가지고 내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그냥 억울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에서 돈 못 받았는데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억울하지. 그러니까 그런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리고 뭐 민원을 갈 때도 예를 들어서 그런 전문가들하고 상담하고 그러고 갖고 가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는 방법인데, 자, 손해사정사들은 착수금이 일반적으로 안 받아요. 그리고 손해사정사들은 보험의 전문가잖아요. 보험 쪽이니까. 그러니까 손해사정사한테 먼저 의뢰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손해사한테 자료도 조사하고 거기다 판례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보험금을 못 받으면 손해사정사한테 조금 수수료를 주면요, 그 자료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법률가를 찾아가면 아무래도 보험을 덜 전문적인 분들도 자료가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이 그냥 억울합니다 그러면 법률가들이 다 자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 됩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이 사고 나신 분만 아니라 일반 사고 안 나신 분들도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쇼킹한 거를 말씀해 드려야 되겠죠. 자, 청약서라고 해서 제일 밑에 보면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이름을 쓰는 데가 있어요. 있죠? 그것만 제가 확대해 놨어요. 네, 확대해 놨어요. 별 이상 없죠? 계약자 김은정이, 피보험자 홍성수. 여러분들은 아무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요, 큰일 났어요. 보험금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요, 아내가 계약을 하면서 남편 이름으로 집을 해놔도, 남편 이름으로 해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험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피보험자 홍성수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써야 되는데, 저 필체를 한번 보세요. 은정 씨가 남편 이름까지 써버린 거죠. 자, 그러면 자, 홍성수가 며칠로 사망했는데요. 보험금 3억 4,500이 뭐가 사라졌어요? 뭐와 함께 사라졌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옛사랑의 추억이면 돼요. 돈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안 되는 건데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그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남편이 나 몰래 내가 죽으면 지가 돈을 받는 사망보험금을
10억짜리를 넣어놨어요.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우면 다소 할게요. 그 보험 놔두고 또 10억을 받았어요. 넣어놨어요. 이제 20억이 나와요. 나 몰래. 남이 죽을 때 돈이 나오는 거는 그 남이 알아야 돼요, 보험을. 들었다. 그러니까 자필서명, 스스로 자필이라는 것은 피보험자, 아까 얘기한 홍성수가 직접 자기다 청약서에다가 사인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해서 보험금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보험범죄가 되고 그 사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연정 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남편 사인을 지가해버렸어요. 그래서 보험금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뭘로 죽었어요 지금? 뇌출로 죽었잖아요. 3억 4,500이 날아가 버렸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계약이 무효다 그런데 사망만 무효예요. 보험을 보면 사망, 암보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뇌출혈 진단비 4,500원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나를 원망하겠어요? 아니면 누구를 원망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보험 설계사 원망하죠. 왜? 아니 이거 자필 서명 안 하면 보험금 안 나온다고 설명했으면 남편한테 자필 서명 받았을 거 아니야 이거죠. 더군다나 만약에요. 자필 서명 안 해도 보험금 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라고 설명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험금이 무효라도 보험금 안 나라도 설계사가 배상해라. 근데 계약자도 니도 법에서 자필서명 안 하면 무효라는 걸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못하니까 몰랐으니까 보험금의 60%나 70%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설계사 돈 없잖아요. 그 설계사들도 그러면 자필서명 없으면 무효라는 걸 아냐? 거의 몰라요. 그러면 설계사한테 모르는 것은 뭐 때문에 누가 잘못한 거예요? 보험회사가 교육을? 그러니까 보험회사 네가 대신 벌어줘라. 그래도 자 3억 나올 걸 얼마밖에 70%가 나오면 얼마밖에 안 나와요? 2억 1,000밖에 안 나온다. 따라서 자필서명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증권 한번 이제 집에 가서 보세요. 청약서 한번 봐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내 글씨체야. 보통 다 아내가 하세요. 자, 다 한번 꺼내보세요. 부분. 그러면 있잖아요. 남편이 이제 3명인 사람도 있고 4명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있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죠. 계약을 보험료를 한 3개월로 안 내면 계약이 실효되잖아요. 부활할 때 남편 사명 넣어도 돼요. 근데 남편이 아프면 지금 옛날에 계약 체결할 때는 안 아팠는데 지금 아프면은요 고지의무 위반이니까 안 돼요. 그럴 때는 보험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자필서명을 그때 잘못한 것 같다. 향후에는 이걸로 해자라고 그때 자필서명을 바꾸면 돼요. 그리고 보험회사도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해요. 자필서명 같은 거 바꾸라고. 그때도 하셔도 되니까 하시면 됩니다는 거죠.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내 보험금을 엉뚱한 남이 가져가요. 황당하시죠? 그런데 이런 계약이 또 여러분한테 많이 있어요. 사고 안 나봤으니까 모르죠. 그죠? 사고 나면 엉뚱한 남이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다시 증권 꺼내서 이제 봐야 되겠죠. 생명보험이나 질병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보험에서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보험금 못 받아가죠. 그래서 보험 수익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보험 수익자를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거의 85% 90%가 안 정해요.
계약 체결할 때 그냥 계약만 체결하지 수익자를 내가 이 사람이 사망하면 내가 안보험 받으면 누가 보험금 받게 해주세요라고 지정을 안 한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기 시에는 계약자가 수익자가 되고 부상 때는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되고요. 사망할 때는 법정 상속인이 가져가요. 그러면 자 보세요. 법정 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망인의 자녀나 손자,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이 없을 때는 법률상 배우자하고 부모도 없으면 법률상 배우자.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사촌 이내 혈족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사실혼 배우자 관계예요. 왜냐 그러면 저 남자분이 이제 애 넷 있는데 상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이제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재혼을 하셨어. 근데 남편이 많이 아프니까 생활보호를 받으려고 여자가 50세 이상이 미만이면 생활보호상을 못 받는다 그래서 가장이혼을 한 거야. 거짓말로. 그냥 사실상 가장. 근데 이제 남편이 아프니까 계좌 입장에서는 아빠가 돌아가시는 건 상관없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아빠를 보호해야 되는데 자기 생활이 넉넉지 않으니까 엄마가 돌아가시면 요양원이라도 모시려고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계좌가. 누구를? 계모를 피보험자로. 그러면 누가 보험금 받기 하려고 보험을 넣은 거예요? 계좌가. 그죠? 그런데 이분이 이 야채 장사를 하시는데 눈길에 이제 12월 때 운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망사고로. 자, 그런데 법정 상속인이 누구냐 그랬더니요. 자, 법률상의 배우자는 아까 사실상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니까 안 돼요. 근데 이분의 부모도 다 돌아가셨어요. 이 계모에. 형제도 돌아가셨어요.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친자가 없어요. 누가 가져갔냐면 언니의 조카가 가져간 거예요. 계좌가 목표는 뭐였어요? 누가 보험금 받으려고? 내가 보험금 받으려고. 근데 누가 가져갔어요? 근데 이 계좌는 이 언니 아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대요. 여러분이 이제 재혼 가정이 아니면 그래도 덜한데 재혼 가정일 때는 이게 이 사람이 죽으면 누가 보험금을 받을까 하는 거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보험 수익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증권을 보시면 보험 수익자가 다 법정 상속인 돼 있어요. 100% 거의. 그럼 법정 상속이 누군가를 봐세요.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혼을 하지 않은, 이혼을 못하는 남자하고 사신 분이 있었어요. 사실혼 배우자죠. 근데 남편을 이렇게 보험을 넣어놨어요. 3년, 4년 보험을 넣어놓은 거죠.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본처가 가져갔잖아요. 근데요, 이게 보험 가입할 때 누가 보험금 사망하면 보험금 받아갈 건가에 대해서 잘 고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험 수익자가 누굴까 하는 것을 한번 지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거죠. 자, 이분은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 보험계약 체결하고 나서 18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고지의무 위반인 거죠. 고지의무 위반이에요. 근데 고지의무 위반과
즉 고혈압과 암 진단은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럴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지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해지 이후에 사망했어요. 자, 그러면 해지 이후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 청구 자체를 안 해요. 보험이 없으니까. 대부분 계약자들이 청구 안 해요. 청구하면요, 당신은 보험 없으니까 청구할 필요 없으세요 그러고 돌려보내버려요. 그런데 이거 보험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고혈압과 암 진단이 인과관계 없잖아요. 고혈압 때문에 암 진단, 대장암이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지 전 사고는 보상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사망이 사고예요?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해지 이후에 사망했다. 추락하고 나서 해지 이후에 사망했다. 암 진단 후에 해지 이후에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이 보험사고예요? 교통사고나 추락이나 암이 보험사고예요? 저게 보험사고죠. 그러니까 고혈압과 암이 관계없으면 암 진단비만 주지 말고 해지 이후에 발생한 사망도 암으로 사망했다면 방금 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계약자 스스로가요, 청구를 안 해요. 청구를 안 하다 보니까요, 한 100명이 있으면 한 90명 청구 안 해봐요. 그럼 청구하면 보험금 주냐 그러면 나도 못 줘요. 왜? 안 준다 그러면 다 포기하시니까. 그죠? 보험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험회사와 이럴 때 보험금을 못 받아도, 그죠? 보험금을 못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자, 이분을 한번 볼게요. 자, 30살의 여자예요. 근데 술을 좋아해요. 술을 먹으면 한 4병까지도 먹는데요. 근데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요, 콜센터가. 그죠? 근데 이제 야간조니까 10시에 끝났대요. 그래서 직원들 12명에서 회식을 하는데 1차에 회식을 10시부터 12시까지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에 6명인가가 2시까지 또 먹었대요. 3차에 또 3명이 또 4시까지 먹었대요. 그리고 2명이 이제 한강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8월이었어요. 근데 한강이 이 남쪽으로 오면 계단이 있고 바로 떨어지는데 저기 한강 위쪽으로 올라가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술도 먹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점핑하면서 나 돌아와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남자는 어렸을 때 자기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둥살둥 기억이 있어서 물이 무서워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수하다가 나왔다가 잠수했다 나와 그랬다 그러는데 잠수하러 들어갔는데 안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날 사체로 발견. 자, 그런데 그 남자분이 좀 안 했으면 됐을 얘기를 한 거예요. 죽고 싶다는 얘기를 술 취해서 했다. 근데요, 우리 술 먹으면 감정적이 돼요. 그죠? 여러분
죽고 싶단 말 하고 할 때마다 죽었으면 여기에 암도 없어요. 암도 없어요. 죽고 싶다는 말 했다고 다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입양관이 중학교 3학년 때 왕따였대요. 그래서 독극물을 먹은 거예요. 독극물을. 그래서 옛날에 자살 과거 경력이 있다. 그 다음에 죽고 싶다. 이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1억을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자살 가능성과 상해 사망일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자살로 보고 한번 싸워보자 하는 입장이죠. 근데 판례는 반대예요. 두 개의 가능성이 다 있으면 보험회사가 유서 이런 것들로 자살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 주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일기를 썼어요. 그게 결정적 증거예요. 일기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남자친구한테 음식을 해줬는데 굉장히 좋아서 행복했다. 이런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자친구하고 죽은 다음 주에 넥센하고 야구장에 가기 위해서 표를 끊어놓은 게 있어요. 죽으려고 한 사람이 왜 야구표를 끊어놔요? 그것도 남자친구하고. 근데 이분이 그 콜센터가 너무나 힘드니까 전직하기 위해서 빵 제과 기술을 배우는 학원을 다녀요. 그 학원에 가서도 다 등록증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생활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아침에 또 콜센터를 또 댕겨요. 그 택배 회사에.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자살로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걸 다 증명하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으니 보험회사가 이 정도면 자살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보험금을 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험회사가 일부러 조사하고 다니지도 않는다는 거죠. 또 보험회사 직원이만요. 그거 조사로 다니면요. 그 이적행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객들은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해버리면 그걸로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자살 사고가 그런 것도 많아요. 자, 모 회사의 부장님이었어요. 근데 직원들하고 회식하고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12시 넘어서 맥주 3병을 들고 와이프하고 술 먹고 한잔 하려고 들어왔어요. 마누라 입장에선 자다 깬 거죠. 아침에 또 애 학교 가야 돼요. 고등학생. 와이프가 아이고 우리 남편 이뻐. 그래 잠자다 일어나서 술 한잔 하자.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술 마시건 남편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서 오늘 와이프하고 그냥 한잔 하자라고 생각했지만 잠자다가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 또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요. 이게 있어요. 저도 이제 남편이잖아요.
굉장히 사소한 거에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는 그 사소한 것에 되게 만족하세요. 좀 여우가 되세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은 그걸 고려 못하니까 뭐 했냐 그러면 이제 좀 상소리를 하면서 뭐 했냐 그러면 애들도 봐야 되니까 당신 아침에 출근 안 할 거야. 이제 돌아서 막 이렇게 좀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저 에펜네가 남편 죽어봐야 남편 중한지 알아.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리고 베란다에 간 거예요. 어? 근데 좀 있어 보니까 쿵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유족의 증서에 뭐가 나오면 남편 죽어봐야 이 펜네가 남편 중한지 알아 라는 말을 했다는 걸 아내가 했어요. 자, 남편이 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죽었다라고 하면요, 이웃집 사람들이요, 나 또는 시댁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제 뭐 경찰에서 자살로 추정된다라고 나와버리면 이게요 그냥 좋은 소리가 안 들려요. 에펜네가 오직 했으면 남 사정도 모르면서 괜히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분이 법원에 가서 또 재판에 가서 그거는 가정사를 다 들춘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살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보험금 지급 거절하면 끝까지 소송을 해서 받아가거나 뭐 이렇지 않고 포기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살과 아까 상해사상의 가능성이 동시에 있으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놓고 보험회사는 기다리는 거예요.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계약자들은요, 그 자체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잊어먹기 위해서 보험금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보험회사는 거대한 집단이고 보험 전문 로펌들이 옆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보험 전문 우리가 보험 하더라도 우리가 보험 전문 변호사들이나 보험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점이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면책사고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도 못해요. 전문가들도 못하죠. 소송 가서도 져요. 그리고 확실하게 보상되는 사고는 보험회사가 바로 보상해줘요. 근데 보험회사도 한번 싸워볼 만한 거예요. 보험회사도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는요, 면책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왜 기다려요?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예외적으로 부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증거를 가지고 오면 그때로 줄 수 있죠. 그래도 불편하면 소송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나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분쟁이 있는 사고를 미리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면책 사고가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증거를 다 모아놓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 하는 것이 오늘의 제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